고우는 생애 단 한 점의 작품밖에 판매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그림 붉은 포도밭이라는 작품인데요. 이것도 일반 고객에게 팔린 작품이 아니라 한 화가가 사준 작품이에요. 품앗이나 우정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처럼 고우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는 가난, 정신질환, 압생트, 스스로 자른 귀, 권총자살 같은 어두운 면이 많잖아요. 고우의 사례를 찾다 보면 와, 이 양반 인생 파도가 장난 아니다. 예술 잘못 시작했다간 상당히 피곤하겠다 라고 겁을 집어먹기 좋은 사례죠. 이렇게 생애에 조명받지 못한 예술가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술가들 중에는 이미 유명했고 돈도 많이 번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알 정도면 당시엔 더 유명했을 거니까요. 고우나 이중섭처럼 사후에 유명해지면 뭐하나 싶겠지만 나중에라도 사람들이 가치를 알아주는 것도 아주 힘든 일입니다. 세상엔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으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고우도 실패했다고 말할 순 없죠. 그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도 고우와 피카소 이름 정도는 아니까요. 첫 번째 시간, 오늘은 고우가 어떻게 사후의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는지,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예술가로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우의 인생이 그렇게 어둡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일단 고우는 4개 국어가 가능한 인텔리였고요. 처음엔 삼촌을 따라서 미술상을 했는데 그때는 전도 유망한 화랑의 후계자였습니다. 안정된 생활을 했었고 평생의 동지인 동생 태호를 이때는 고우가 도움을 줬죠. 근데 사랑에는 실패합니다. 미술상을 하면서 돈도 잘 벌 때인데 영국에서 지내던 하숙집 딸에게 청혼을 했다가 거절당해요. 이때 많이 힘들었다고 해요. 역시 인생에서 모든 게 해피한 상황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지내던 고우가 왜 갑자기 화가로 전향하느냐? 한 번은 미술상 일로 영국에 갔다가 당시 영국이 한창 산업으로 잘 나가던 시절이니까 거기서 굉장히 힘든 노동자들의 일상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영국 노동 현실은 잘 아시죠? 나는 이렇게 고귀한 척하면서 입으로 쉽게 예술품 팔고 사는데 세상엔 온몸으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 라고 하면서 노동의 숭고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노동의 숭고함만 느꼈으면 괜찮았을 텐데 미술 거래를 혐오하기 시작한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왜 영업을 하다 보면 감언이설도 해야 하고 예나 지금이나 그림이라는 게 있는 사람들이 사는 사치품인데 노동자들의 현실을 보면 부르주아들의 허영심이 쓸데없어 보일 수 있거든요. 학생운동을 하는 대학생들이 많이 느끼는 느낌이죠. 어쨌든 그런 마음가짐이니 화랑에서 사람들과 자주 마찰을 겪게 되면서 결국 미술상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사실 삼촌에게는 자식이 없어서 고우에게 가업도 재산도 물려주려고 했었다고 해요. 고우의 집안은 대대로 보수적인 기독교 집안이라 아버지도 목사고 본인도 전도사를 잠깐 했다까지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고우 아버지의 형제들 중 3명이나 미술상 일을 해왔고 꽤 유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고우도 자연스럽게 삼촌의 권유로 미술상을 시작한 거고 원래 미술을 좋아했지만 그런 환경 덕에 더 미술의 조예가 깊어져 갔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고우의 동생 태호도 고우를 따라서 미술상을 하게 됩니다. 고우는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가 27세에 화가로 전향하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파리에는 동생 태우와 지냈는데 거의 얹혀 살았다고 보면 돼요. 게다가 정규 미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니 예술가들 사이에서도 약간 겉돌았어요. 본인이 독학을 선호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처음엔 그렇게 뛰어난 재능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림이 안 팔렸던 건 당연하고 동생 태호도 형 이건 요즘 트렌드가 아니야 하고 조언하기도 했죠. 이게 또 남의 그림을 평가하고 파는 거랑 직접 작업을 하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평론 잘한다고 영화 잘 만드는 거 아닌 것처럼. 그래도 고우의 외사촌 형 중에 네덜란드에서 꽤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안톤 마우베 또는 안톤 모브라고 불리는 분인데 이분이 그림을 또 아주 아카데믹하게 잘 그려서 고우가 꽤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보통 고우의 예술적 재능을 엄마에게 물려받았다고 하죠. 어쩌면 고우는 아빠 쪽의 종교와 미술상 재능 집안과 엄마 쪽의 화가 재능 집안이 만들어낸 결과물일지도 모르겠네요. 결과물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 고우와 동생 태호는 10대 때부터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편지에 안톤 모브에 관한 언급이 많았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편지만 총 688통이라고 해요. 근데 형제 간에 손편지를 이렇게나 많이 주고받을 수 있나? 사이가 어마무시하게 좋았다고 볼 수 있겠죠. 고우와 태호는 4살 터울이었는데 화가가 된 고우를 태호가 정말 물심양면으로 덮습니다. 마치 르네상스 시대의 메디치 가문처럼 말이죠. 형의 생활비를 다 태호가 줬고 형이 그림을 그리다가 좌절할 때면 항상 응원해주고 형 할 수 있어, 나한테는 형이 최고야 라고 남들이 볼 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보여도 태호는 계속 물을 부어줍니다. 심지어 고우가 프랑스 아르이라는 지방에서 너무 외로워하니까 친구 고갱을 아르로 보내는 것도 태호예요. 고갱 입장에선 당연히 그냥 갈 이유가 없으니까 고갱의 생활비까지 태호가 준다는 조건으로 고갱을 고우 곁으로 보내줍니다. 이 정도면 거의 엄마인데. 어쨌든 동생 태호의 그런 보살핌과 후원 덕분에 고우는 정신병원에서도 그림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태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우는 권총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사실 이것도 자살이냐 타살이냐 말이 많아요. 보통 자살이면 사람이 권총을 관자놀이에 댄단 말이죠. 그래야 고통이 덜할 테니까. 그런데 고우는 가슴 쪽에 총상을 입고 돌아와서는 침상에서 앓다가 죽었거든요. 물론 그의 임종을 지키는 것도 동생 태우입니다. 고우가 죽은 이후에 태우는 그를 기리는 고우 회고전을 기획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동생 태우는 고우가 죽고 난 뒤 6개월 후 고우를 따라가듯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에는 둘의 무덤이 나란히 놓여져 있죠. 시퀀스4 고우의 기획자. 문제는 태우에게 어린 아들과 아내 요한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나는 남편 태우의 사망 후에 고우의 그림을 모두 챙겨서 네덜란드로 돌아갑니다. 갓난쟁이도 있는데 시아주버님인 고우의 그림을 모두 가져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을 텐데 지금처럼 무슨 포장이사가 있던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고우의 그림이 캠퍼스 유화 작품만 900여 점, 드로잉이 1000여 점 정도라서 꽤 부피나 무게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 늘 남편의 생활비를 타쓰고 정신병원 들락날락하고 사고나 치는 시아주버님이 그리 뭐 예뻤을 리가 없겠죠. 보통은 바로 당근행이죠. 싸게 판다면서. 죽은 남편만 생각하면 그냥 무료 나눔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요한나 주변에서 그렇게 고우의 그림을 그냥 처분하라고 했다고 해요. 근데 요한나는 그런 아주버님의 작품을 다 보관합니다. 고우와 태우가 주고받은 편지까지 모두. 우리 엄마는 방 청소만 조금만 해도 내 그림 다 갖다 버리는데. 어쨌든 요한나는 남편에게 영향을 받았는지 그림에 조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태우 사후 10년에는 한 화가와 재혼을 하게 되기도 하고 아들의 이름을 빈센트 반 고흐의 이름과 같은 빈센트로 정합니다. 때문에 나중에 고흐 그림의 가치를 전달하는 일을 아들이 이어서 하게 되죠. 요한나는 고흐와 태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간 사람들인지를 아들에게 알게 하려고 일기까지 썼다고 해요. 이렇게 고흐가 죽고 나서도 고흐를 돕는 사람들이 많았으니 고흐가 안 유명해질래야 안 유명해질 수 없었겠죠. 게다가 요한나는 똑똑하고 수완까지 좋았습니다. 영어 교사를 하기도 했지만 아주버님의 그림을 팔 때 전략적으로 작품이 팔려갈 위치를 고려하고 예술 비평가와 지식인들이 사는 동네에 하숙집을 차려서 고흐 그림을 걸어두었다고 합니다. 고흐 그림이 계속 관련인들 사이에서 회자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요한나의 하숙집이 실제로 예술가들의 사랑방이 되어갔어요. 그렇게 요한나는 고흐의 회고전을 열면서 고흐 가치 알리기를 해나가는데 고흐와 태우의 편지를 본인이 직접 번역해서 출판사에 투고하게 됩니다. 근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요. 이때부터 고흐가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책으로 고흐 작품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고흐와 태우가 주고받은 편지에는 늘 스케치 작품과 함께 이 그림은 이런 의도로 그렸고 나는 이렇게 매일매일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다. 내 미술 철학은 이런 거다와 같은 내용이 구구절절 적혀 있었거든요. 당시 책은 최고의 미디어였으니까 스토리텔링을 하려면 책만 한 게 없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뜨려면 스토리텔링을 잘해야 해요. 그죠? 물론 요한나는 아주버님의 그림으로 굉장한 부자가 됩니다. 오늘은 고흐의 든든한 지지자 테오 반 고흐와 요한나 반 고흐를 그려봤습니다. 후기 인상주의 거장 고흐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동생 테오의 후원과 요한나의 수완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산업이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서구처럼 개인주의가 퍼졌어요. 그래서 개인의 성장과 성취가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죠. 우리는 개인이 무언가를 더 잘하기만을 다그치지 잘 협력해야 한다 같은 말은 안 하잖아요. 근데 삶은 경쟁보다 협력이 필요할 때가 더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작품은 제가 고흐 작품 중에 제일 좋아하는 아몬드꽃이라는 작품인데요. 태우와 요한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을 때 삼촌인 고흐가 조카를 위해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외사촌형 안톤 모브를 생각하면서 그린 건지 제목이 모브의 추억입니다. 와, 근데 다시 보니까 고흐가 우키요의 그림에 영향을 많이 받긴 받았네요. 이 그림들은 거의 우키요의 유화 버전 같은데